자, 이제 우리 공직윤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직윤리에서 보시면은 뭐 앞에는 그냥 뭐 그러저러한 얘기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이거를 더 언급해 드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공직윤리의 관리라고 해서 1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에 3번 칸을 보면 이게 이제 의무론 쪽 시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의무론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윤리 얘기를 할 때 서양의 이제 윤리의 전개 역사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서양 윤리의 전개 역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요거에 의무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줄기와 목적론이라는 하나의 줄기가 있어요. 그죠? 예. 요 얘기를 언제쯤 해드렸었냐면 그 행정 이념, 행정가치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론적 윤리에서는요, 야,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런 관점이에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목적론 쪽으로 접어들면 야, 공무원이 결과만 잘 만들어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윤리를 얘기할 때는 엔간하면은 우리가 이제 의무론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시면 강령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강령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의 강령이에요. 공무원 강령.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거 또 이 법 얘기 언급이 있어요.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건요.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부패방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요.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 그러면 법자로 끝났죠. 이 법자로 끝난 건 다 법률 레벨이에요. 법률. 헌법 빼고, 헌법은 그냥 그대로 헌법이고, 그거 이외에 그냥 법자로 끝난 거는 이게 이제 법률을 말하는 건데, 이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이라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정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공무원 행동 강령 뭐로 끝났어? 맨 끝에가 령이네. 령. 이게 명령 레벨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힌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 강령 이렇게 정하는데 우리 공부했던 거 있었다. 여러분, 근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거는요, 명령의 레벨로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법률 레벨이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요, 법적인 처벌 있죠. 형사처벌. 형사처벌도 법률 레벨로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몇 개 있어요. 법률 레벨로 해야 되는 거. 세금 종류 정하는 거 있죠. 세율 정하고. 이것도 반드시 법률로 해야 돼. 그런 건 뒤에 가서 보고요. 일단 여기서 또 튀어나온 건 뭐냐면 뭘 꼭 법률로 해야 된다? 형사처벌 관련된 건 법률로 해야 돼. 이거를 죄, 형, 법정주의라 그래요. 범죄, 형벌 이 규정은 반드시 법률로만 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로만. 법률로만. 됐을까요, 이거? 뭔지? 그래서요, 사실은 요거를 좀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공무원 행동 강령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무원은요, 타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안 돼. 그런 거래가 있으면 안 돼. 물론 예외들은 있어요. 쭈르륵쭈르륵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았어요. 이런 건 예외지, 당연히. 아니면은 뭐 같은 가족인데 부부간에 뭐 이렇게 돈이 오고 갔어요. 이런 것도 예외고. 예외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은요, 1회 100만 원의 현금 거래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거래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물론 딴 사람으로부터 연간 299만 9천 원을 받는 것도 안 되지. 그런데 이거는 약간 회색 부패 그 영역이고, 액수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도 경제 생활 해야 되잖아요. 정해놨는데 이게 행동강령이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 행동강령 있는 건데, 행동강령으로는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배했을 때, 어겼을 때,
한 차례 100만 원이 넘는 돈 거래를 했어. 그리고 300만 원이 넘는 거래를 연간 했어. 그럴 때 그거를 갖다가 행동강령상 처벌 규정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없어. 그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어겨도. 응? 그걸 하나 좀 체크해놓고 가야 돼. 그래야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김영란법 공부할 때, 요게 이제 보완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먼저 해버릴까?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위촉됐던 김영란 씨가 그때 이제 주도해가지고 만든 법안이에요. 재직 중에 통과까지는 안 됐어. 이게 법률이 정해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회 통과가 좀 안 됐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통과가 됐죠. 그 역사적인 거를 보게 되면은 벤츠 여검사 사건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갖고 이게 남자 변호사한테 여자 검사가 벤츠를 선물 받았다. 이거는 범상치 않잖아요. 누가 벤츠를 선물해줘?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정도 선물은 쉽지 않아. 그런데 이거를 내연 관계에서 받았다 이렇게 그냥 우겨버렸는데 이거 분명히 사건 청탁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가는데 입증을 못 해낸 거죠. 그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형사처벌하려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처벌을 해야 되겠어. 공직자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요. 이거를 우리 행동 강령에 있는 거를 법률의 레벨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법률의 레벨에 똑같이 이걸 규정한 다음에 처벌 규정까지 두는 거지. 그리고요, 김영란법 내용으로 가보면,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인데, 청탁이라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청탁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니, 이 관련된 내용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일종의 청탁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청탁인데, 이런 청탁을 나쁜 청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아니 에어컨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온도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청탁이야. 그러니까 이런 청탁은 정당한 청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청탁은 뭐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자기가 특혜를 누리고자 부당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는 거예요. 힘을 좀 써줘라 이런 거지. 자기한테만. 이거는 부정청탁입니다. 이런 청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와요? 부정청탁이 뭔지? 그런데 이 부정청탁이요, 꼭 정치인이나 행정관료에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부정청탁이 우리 사회에서 보니까 힘 있는 쪽 사람들한테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영향력을 두루두루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교육계 중에서 저처럼 사교육에 있는 사람 말고, 공교육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점수를 주잖아. 내신 성적을 매기고. 아니면은 학점을 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학위도 주잖아. 심지어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부당한 힘이 작동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언론인들이 있어요. 언론인들이요, 기사를 요망스럽게 쓰면 프레임이라는 게 잡혀요. 프레임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최근에 몇 년간의 정치 모습을 보면서 언론이 누구를 악마로 만드는 거, 이거 일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다르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거꾸로 보이는 일도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디서 확인했냐면, 누구한테는 비슷한 일인데 나쁘게 말하고 누구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측면으로 말해주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 근데 더 확장해서 보면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힘들을 작동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을 우리가 잘 불신하지 않아요? 언론이요,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면 됩니까? 쪽팔린지를 알아야지. 지들이 기껏해야 입사시험 보고 들어간 월급쟁이에 불과해. 그런데 기자한테 우리가 사회적인 명예도 주고, 그 다음에 저 권력자들한테 쑥 다가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라고 그런 권한까지 부여해줬잖아. 근데 이것들이 그걸 힘을 남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쓰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을 안 쓰고 자기네 회사의 이익이나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걸 쓰는 경우들, 혹은 이걸 부정하게 쓰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지. 아니, 언론사도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특히 그것이 어떤 보수 진보 이런 거를 선언하기도 하긴 하는데, 외국 언론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눈 감고 그냥 막 밀어주고 어디는 다 짓밟아버리고 이러진 않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돼.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언론이 표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논조가 갑자기 뒤바뀌는 거? 누가 하면 그 말 좀 천박한 말이지만, 누가 하면 노맨스, 누가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누구 편을 들어줘.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도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봐줄 지경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거 많잖아요. 응?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언론도 그러고 앉았으면은 사례가 너무 많아서요. 진짜 말하라 그러면 1시간, 2시간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목격한 바가 있을 거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요, 얘네들한테 사회적 책임 물어야 되겠어요? 안 물어야 되겠어요?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결론. 부정청탁 금지법에요.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엄청 확장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기관도 들어가고요, 사회복지단체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언론사도 들어가요. 언론사 임직원까지. 이렇게까지 다 들쑤셔 놓으니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당연히 어렵지. 이 법에 적용되는 게 국회의원, 정치인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 정도다 라고 했으면 좀 쉬웠을지도 몰라. 그것도 반발이 있었겠지. 국회의원들도 지들도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될까 말까 했던 것을 전선을 확대해가지고 언론사까지 다 포함시켜버리니까 당연히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았죠. 쉽지가 않았어. 표류하고 있었던 법이에요. 그건 좀 이따 뒤에 가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텐데, 아무튼 간에 요게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통과됐다고 하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 때에는 결국에는 공직자들이 나중에 공직 유관기관이라 하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무슨 협회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로 협회 무슨 중앙회 이런 거 있잖아. 이익집단 같은데. 그런 데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아니면은 전문가 그룹으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아무튼 그런 데로 옮겨서 거기에서 자기네들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그 사사로운 이익을 좀 지켜주느라 공익을 해치는 경우들. 그래서 필요 이상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을 좀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게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확인해 봤던 바고, 그래서 그때 국민적 공감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었던 이 김영란법, 부정청탁 방지법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는 정치적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심지어 이렇게 됐어.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다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원래 국회의원들이 다 나쁜 놈들이었으면 대한민국 망했어.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국회의원들 욕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3분의 1 이상이 열정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더 많이 봐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불신감을 고려해서 3분의 1만 한 거예요. 근데 적어도 3분의 1은 정신 똑바로 박힌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돌아가지. 이 사람들이 기회를 엿봐가지고 뭔가 이거는 바꿔야 돼 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가 기회가 딱 오면 그걸 캐치해갖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요. 안 그러면 법이 어떻게 바뀝니까? 국회의원 전부 다 쓰레기 같으면.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 판별법 같은 것도 나중에는 좀 여러분들도 고민해봐. 고민해보는데, 과거의 행적을 보면 대충 알아. 그 사람이 살아온 일을 보면 이게 자기 사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좀 보여져.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대충 찍으니까 맨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 손가락 자르고 싶다 이런 얘기나 나중에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아무튼 간에 정신 똑바로 박은 국회의원들이 버텨주는 거예요. 버텨서 이거 찬스가 오니까 밀어붙이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기회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 기회가 열렸을 때 확 밀어붙이는 거야. 그게 세월호 사건 때 그게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 어쨌건 공무원 행동강령, 그러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공무원 행정강령에서 100만 원, 300만 원 기준을 가지고 금전거래 하지 마라 한 건데 강제력이 없었던 거. 그래서 이걸 처벌할 수는 없었던 거. 그 벤츠 여검사 사건 이런 거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 예? 이런 게 좀 이제 한계였던 것이지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게 법률 레벨이든 아니면 이렇게 명령의 레벨이든 이런 거를 이제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위에 가보면 동그라미 4번에 OECD 국가들 대부분이 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이 행동강령을 제정했다는 거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뭔 의미가 있어 90년대 한 게. 도대체 이런 걸 왜 시험에 내는지 이상한 변태들이야.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게 90년대 됐건 70년대 됐건 외국에서 그랬다는 게 뭐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그냥 참고해 볼 만한 정도는 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시험에서 이게 틀린 걸로 답이었다니까? 70년대로 바꿔놨었어요.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게. 자질이 없는 거지 말이야. 출제하는데. 근데 이걸 출제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체크는 해두자고요. 네. 자, 이제 그 정도 해주고요. 이해충돌 회피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련된 법을 좀 보는 게 더 좋겠어요. 예, 그래갖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뭘 또 보냐면은요. 200페이지로 가보세요. 드디어 200페이지 돌파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공직윤리 중에 자율적 규제 수단으로는 공무원 헌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 행동강령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자율적 측면이 있어.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니까. 예, 미약하니까. 그런데 공무원 헌장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의사가 될 때, 의사가 되려고 의대 졸업생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인가? 뭐 하잖아요. 해가지고 나는 의사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헌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 봐봐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이런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의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소명의식, 직업윤리 이런 거를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은 약간 중간적 성격이에요. 강령도 명령이니까 법은 법이잖아. 법은 법인데 다만 처벌 규정이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약간 중간적이야. 근데 공무원 헌장은 그냥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이런 소명의식 가져라 라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건 자율적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요, 법령상, 이제 규제윤리. 이건 좀 중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 이거 시험 그래도 이따금씩 나와요. 근데 뭐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우리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는 나중에 면접 보러 갈 때도 좀 기억해서, 몇 마디 좀 섞어주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파급되냐면 괄호 2번부터 볼게요. 헌법의 의무로부터 그걸 구체화한 게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13대 의무가 되는 건데, 우리 이제 헌법의 의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때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래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래요. 이게 규정이에요. 공무원은요,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보다도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성격이 더 크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공무원도 근로자는 근로자예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도 만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은 헌법 규정상으로 보면 모든 근로자에게는 노조를 만들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상권이라는 걸 보장해 주거든요. 이렇게만 얹어요. 단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렇게 해서 제한할 수도 있음을 헌법이 허용해 주고,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 되면 노조 못 만들잖아요. 소방도 못 만들다가 이제 한 2년, 만 2년 좀 안 됐나? 뭐 그 정도 돼. 그러니까 소방은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줬어. 허용해줬어.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못 만들다가 김대중 정부 때 99년도에 처음 허용해줬고 2004년 그때 되면은 이제 공무원 노조도 허용을 해줘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해주는데 공무원 중에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경찰 안 된다 그랬죠? 군인 노조. 좀 웃기지? 생각해봐요. 군인 노조. 저기 대령, 중령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띠 묶고 나와가지고 월급 인상해줘라 이러고 우리 파업하겠다. 파업까지 골 때린 거죠. 그러면 그죠? 주워 먹으라는 거지 우리나라.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한이 돼. 다 되는 건 아니야. 다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일반직 공무원은요, 그럴 수도 있잖아. 파업까지는 허용 안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파업까지는 허용 안 해주고, 노조를 만들고 요구할 수 있게끔, 그래 협상까지 벌일 수 있는 힘까지는 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노동자, 근로자인 건 맞는데,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진 않으나, 그러나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너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좀 제한할 수도 있다. 이게 헌법 정신이야. 알겠죠? 그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헌법 규정에서는. 그리고 정책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막 흥분해서 얘기했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근데 언론도 좀 어떤 정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구현해주면 참 나쁜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무원이 그러는 거는요. 직업 공무원이.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예외야. 이것도 논란이 있긴 있어.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은 됐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탄핵소추가 됐던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혐의였냐면요. 그때 이런 거였어. 대통령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저 일 좀 하게 내가 소속된 정당 후보자들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에 보면 공무원은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 헌법 어겼다 이러고 탄핵 소추했던 거예요. 근데 사과해. 그리고 그런 말 주워 담아. 그러면 탄핵 소추 안 할게 라고 국회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싫다 그랬어요. 싫다. 나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이고 어떤 정당 소속인 거 다 알고 국민들도. 그래서 국민들한테 나 일할 수 있게 좀 잘 봐주라고 한 얘기가 이게 뭐가 문제냐. 미국은 아예 선거 때 팔 걷어붙이고 찬조연설하러 다닌다 대통령이. 우리도 이런 기계적인 적용은 하면 안 된다. 그러고서 사과 못한다 그러고 버텼어. 그래서 국회에서 사과 안 해? 안 하면 한다 이러다가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야 그런 거 갖고 탄핵하면 되냐? 해가지고 안 좋아서 헌법재판소 눈치 살피다가 헌법재판소는 원래 그러라고 있는 데라니까요. 정치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로 올라간 안건이 4개였는데 3개를 기각시켜. 그런데 하나가 인용된 건데 그때도 사실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거라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국민 정서가 그때는 수십만 명이 매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민이 바라보는 해석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 나왔고 국회가 미쳤구나 이런 여론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반대로 갔거든.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그런 걸 감안하는 곳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낙태 같은 것도 낙태 하면 안 되지 하다가 정서가 바뀌니까 이 여성이 선택해야 돼 이렇게 바뀐 거고요. 간통죄도 있었잖아. 간통죄도 여러 번 간통죄 유지해야지 하다가 분위기가 바뀌니까 간통죄는 좀 그렇지? 이러고서 없앤 거예요. 그런 거 많아. 사형제도도요. 사형은 지금까지는 합헌이라고는 하고 있다. 합헌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별로 시비를 안 걸어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거 있다.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는요. 된다 했어. 안 돼. 이렇게 바뀐다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그거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는 거야. 근데 사법부의 재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법부의 재판은요. 오로지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돼. 국민 정서는 보면요. 신림동 칼부림에서 사람 죽게 한 놈은요. 저건 사형시켜야 돼. 그러나 법에 보면 사람 한 명 찔렀는데 죽으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런데 진짜 죽을지 어쩔지를 예측하고 막 했다라고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보면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사형을 시키진 않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형량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판사도 속으로는 저런 새끼는 내가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를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도 안 돼. 그게 논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 좀 달라. 이런 것도 감으로 좀 가지고 있으세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직 공무원하고요, 또 누구냐면, 특정직 공무원이 있어. 뒤에 가면 그런 거 나눠져. 특정직 공무원은 그 자체로 별도 직업군으로 불리는 거. 경찰, 소방, 뭐 외교관,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응? 국정원 직원, 군인, 군무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정직이라 해. 근데 여러분들처럼 일반 행정직 가는 사람들은 일반직 공무원이라 그래. 근데 여기가 직업 공무원으로 묶이거든요. 그 직업 공무원이라면은 예, 정적 중립을 지켜라. 이거는 분명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파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적 중립을 적용할 때 조금 완화되는 거죠. 예,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정적 중립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이명박 정부 때였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직원들한테 댓글 공작시키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댓글 공작시키고 그 다음에 경찰에 있는 사람들한테 댓글 공작시켰잖아. 다 드러나서 관련자 다 처벌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그랬지. 군인, 경찰, 국정원. 얘네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일하면 됩니까? 근데 그때 댓글 이런 거 달았어. 문재인 빨갱이 뭐 이렇게. 그때 후보였거든 같이. 빨갱이가 집권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런 거 댓글 달고 있어서 그걸 되게 악랄하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숨어서 하는 거니까 마치 과격한 댓글러인 것처럼 해가지고 쌍욕 섞어가면서 그런 거 댓글 달 다 적발됐다니까요. 나중에 다 처벌받는 거예요. 왜? 헌법에 정적 중립 지키라고 했잖아. 정파의 이익을 고려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대신에 신분 보장해 준다고 돼 있어요.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하죠? 정파적 이익을 지켜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저도 그 정당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상대방 정당을 비난하는 일을 전 할 수 없어요.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런다고 해서 그걸로 자를 수 없거든. 자를 수 없게 헌법에 돼 있어. 신분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돼 있잖아. 못 잘라. 그런 이유로는. 징계를 받거나 뭐 이러지 않는 한. 징계로 파면되거나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때 버텼어야 돼. 그 사람들이. 저는 이 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딴 데로 갈게요. 다른 데로 발령 내주세요. 이러든가 버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지. 근데 제보해 준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런 걸 한다는 거를 야당에 알려가지고 야당이 알았어. 그래서 급습해서 장소까지 특정해가지고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밝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대선 선거 며칠 안 남겨두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고발까지 하기는 겁나고, 그러니까는 야당에 흘려준 거지, 정보를. 그렇게 파악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없어지겠지. 한번 이제 그런 부탁들을 했으니까. 그리고요, 자, 이제 헌법은 그 정도 보고, 헌법보다는 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시험에서 이제 더 나오는데, 이거 뭐 어려울 건 없다니까요? 어려울 게 뭐 있어? 읽어보면 알겠지 않아요? 당연히 공무원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어렵지? 해봐요, 한번. 뭐가 어렵나? 몇 가지 얘기만 좀 해볼게요. 뭐, 딴 거는 됐고. 영리 겸직금지. 영리 추구해서도 안 되고 겸직금지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은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있어. 공무원 월급이 너무 짜다. 최저임금이 막 오르는 속도를 못 쫓아갔잖아, 지금. 초봉이. 그랬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이 너무 낮지 않냐? 라는 그 비판 기사 밑에 댓글 중에 차라리 그럴 거면, 겸직이라도 좀 허용해 주든가. 겸직도 못하게 해놓고 뭐 하는 거냐. 투잡, 쓰리잡이라도 좀 뜨게 해주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치킨집을 하나 운영하든 뭐라도 하게 해주지.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못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상대하는 민원인들한테 민원 처리해주면서 전단지를 같이 줘. 아, 제가 야간에는 요 앞에서 치킨집 하는데 한번 놀러 오세요. 이런 걸 주면 돼? 그러면은 누군가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어. 그럼 내가 빨리 처리해 줄게요.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부패가 싹쓸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리고 공무원이 아메이 같은 거래. 그래가지고 민원인한테 아, 이거 샘플인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좋아요. 여기 아메이 제가 같이 하는데 예, 아메이가 이게 뭐 광고를 안 해가지고 품질이 좋은데 뭐 상대적으로 싸게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맨날 하잖아요. 저는 그 말 안 믿거든요. 절대. 품질이 좋은데 왜 그런 식으로 영업합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은. 그럼 다른 데 광고하는 데는 품질이 나빠서 광고해? 뭔 논리야 이게. 그거는요.
가격이 낮을 수도 없어. 왜냐면 파생돼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새끼친 사람이 팔면 거기 팔아서 들어온 매출을 위에 있는 사람이 나눠 먹잖아. 괜히. 근데 어떻게 이게 싸게 팔을 수 있어? 그러니까 광고로 자기네가 단가를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더 싸진다는 거 안 믿어, 나는. 중간에 띄어먹는 인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싸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떳떳하면 광고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경제를 공부해본 입장에서 제가 내린 그냥 결론인데, 상품을 희한하게 파는 방식은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시장에서 진검승부하면 되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 안 한다는 거지, 그거 자체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니까, 혹시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꽤 있어.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요 있어. 내 사촌도 있고. 나한테 말을 못하지. 근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러 경계심 가지라고 한 번씩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 말할까 봐 나한테. 내가 눈치를 채고. 그래서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 근데 그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어. 그래서 그 아메이까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비슷한 거로 피라미드 형태로 가면 불법이야. 근데 이런 거를 공무원이 겸직한다, 이게 상상이 돼요? 하면 안 돼.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겸직금지의 의무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돼. 대신에 노조 같은 걸 통해서라도 급여 좀 현실화해줘라 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더라고, 노조가. 여러분들 갔을 때는 좀 개선되겠지 뭐. 자, 그리고요, 딴 거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지 않나? 비밀은요, 퇴직한 다음에도 비밀 지켜야 돼요. 비밀은 이게 자기 직무상 알게 된 거, 이런 거 누설하면 안 돼. 직무상 알게 된 거 얘기하면은 되게 희한한 것도 많을 텐데, 그잖아요.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인데, 야, 내가 등본 떼어줘 봤거든. 이상한 가족 관계가 있던데. 이런 거를 알게 됐어. 이런 걸 어디 가서 막 누설하고 다녀. 큰일 나지. 비밀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위의지. 요게 좀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건데요. 어디까지 품위를 지켜야 되나? 이걸로 들 수 있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육부 공무원 중에, 교육부 공무원 중에 입시정책 이런 거를 담당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좀 잘 나갔던 분이야. 좀 고위직으로. 근데 이분이 술 먹고 꼬장 부리다가 헛소리를 한다고. 뭐라고 하냐면, 민중은 다 개돼지다. 이 영화를 보고 그랬나? 영화가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즈음이었나? 뭐 그 선언은 모르겠어.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얘기를 막 해. 근데 기자가 불편했던 것 같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했대. 응? 계속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녹음해서 이거 기사화하겠다, 내일. 그런데 술이 꼬랐지. 판단 능력을 상실했어. 그래서 거기 계속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기자를 만난 이유가, 고위공무원들은 기자들하고도 접촉해서 우군을 확보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한테 필요한 기사 내주라고 좀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소스를 또 기자는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뒤에 가면 우리 이론 다 있어. 행정학 공부하면 그래서 재밌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이론으로 있어. 근데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거야, 서로. 그런데 이 앞에서 자꾸 꼬장 부리니까 기자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술이 취해 있다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기 이름이 녹색창 그 검색어 순위에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검색어 순위 없지? 없어졌지? 없어졌는데 그때는 있었어. 근데 여기에 순위가 있어, 자기 이름이. 이게 뭐지? 봤더니 기사화가 돼서 새벽에 나온 거야, 이게 기사가. 인터넷판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부도 당장 뒤집어지고요.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징계를 하는데 파면해버렸어. 파면은요, 징계 중에 최상이에요. 퇴직금도 반 깎아. 국가가 반 내주거든, 원래. 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월급에서 떼서 넣은 거는 찾아가되 국가가 반 보태주는 거 못 줘. 넌 완전 최악의 징계야. 이렇게 하는 게 파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억울하다. 그래갖고 소총심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 그런데 소총심사에서도 파면이 정당화돼. 그러자 뭐까지 가냐면 행정법원으로까지 가요. 소송으로 법원으로 가. 근데 법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민 정서 이런 거 감안 안 한다 그랬죠.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뭘로 해야 돼요? 법과 양심으로. 그래서 법원에서 봤을 때는 과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법원에서는. 왜냐면 술 먹고 꼬장 부린 거밖에 없잖아.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국민 정서에 반해서 그렇지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도 모르겠고 술 먹고 꼬장 부린 거니까. 어? 술 먹고 꼬장 부린 게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파면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까지 파면하면은 너무 형평이 안 맞다 이런 판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파면까지는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소하면 심지어 그렇기도 한데 술 먹고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파면까지 가는 건 심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요. 예, 그 파면은 잘못됐다.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징계해야지. 그래서 다시 징계해서 중징계는 받았지만 잘리진 않았어, 이제 결국은. 근데 엄청나게 고생했지. 그리고 이제 출세길은 막힌 거지. 여러분요, 뒤에 가면 우리 공무원 징계 종류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일 낮은 게 경징계 중에 견책이라는 게 있어. 주의받는 거야, 일종의. 견책, 견책. 어깨를 툭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견책, 야,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도 받으면 안 돼. 승진 못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6개월간 승급이 금지되거든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기왕에 누구 승진시켜줄까 그럴 때 밀려. 절대 그런 거 받으시면 안 돼. 알겠죠? 응? 경징계라고 해도 그런 거 받으면 큰일 나. 공무원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욕망에 대한 제어 이것이 조금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술도 집에서만 먹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이야. 술 먹고 내가 특히 꽐라대는 스타일이다. 집에서만 먹어. 집에서 밖에서 하면 안 돼. 네.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큰일 나. 그냥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돼. 음주운전은 주로 실수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잠재적 살인 아니냐 이런 이제 정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술 먹으면 용감해지는 거야, 그게. 쥐가 평소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애들도 막 술 먹고 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객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 술 먹으면 안 돼. 과음하고 막 이런 스타일들은. 그래서 집에서 술 먹고 해야 돼요, 공무원은. 알겠죠? 그 뭐로 경찰서 잡혀가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는 뭐부터 물어보냐면 공무원이세요? 물어봐. 왜냐면 공무원인 경우에는요, 통보해주게 돼 있어. 당신네 직원 누가 이 건으로 입건됐어요?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못 숨겨. 근데 왜 가끔 운동선수들이 음주 같은 거 적발되거나 했는데 숨기고 있는 경우 있죠. 몇 달 숨겼다. 나중에 알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어. 가끔 기사 보면. 그거 왜 그러냐. 그거는 민간 기업한테까지 통보는 안 해줘. 그건 왜냐면 사적 정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 근데 공무원은 달라. 이렇게 공무원한테는요, 윤리적인 요구가 강력해요. 강력해. 그러니까 그거 술 먹고 꼬장 부린 것도요, 품위 유지 의무로 파면까지 돼버린 거예요. 워낙 언론에서 크게 때려 맞았으니까. 이렇게 된 경우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격은 안 맞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됐지만 승진은 못한다. 그리고 또 이제 영예 등의 제한은요, 상 받지 말라는 건데요. 상을 왜 받지 말래? 외국으로부터 받지 말라는 거야. 외국한테 받을 때는요, 허가받고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으면 안 돼. 대한민국 공무원이잖아. 외국에서 상 받는 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일본 가서 상 받아. 이상하지 않아? 그렇잖아. 뭐야, 간첩이야? 왜 일본 가서 상을 받아? 그래서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돼. 에? 그런 거 말고 상 받으면 안 돼. 정책 중립은 아까 말씀드렸고, 집단활동 금지 의무가 있어갖고, 이게 이제 정치적 제한인데요. 그 정치적 제한과 이제 집단활동 금지 의무가 같이 이제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이 집단활동 금지 의무로서 파업 같은 거 못해요. 그러니까 단체행동권이라 하거든요. 노조를 만들어도 파업 같은 건 못합니다. 그런 것까지를 봐두시면 돼. 어려울 거 없죠? 요거 그렇게 넘어갑니다. 잘 찾아내시면 되고, 내용하고. 이 중요한 게 공직자 윤리법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얘는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와요. 무지 많이 나오는 애인데, 얘 한번 볼까요?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 윤리법은요, 나오는 내용이 크게 5가지예요. 5가지. 5가지. 근데 그 5가지가 전부 다 시험에 막 나와. 네. 전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 등한시해 놓으시면 안 되고, 근데 나오는 포인트는 있어. 우리 교재에 이렇게 쭉 쓰여 있는 대로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는요, 제가 어떤 거는 설명, 이해를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
여러분들 이해할 때 도움만 되면 돼. 응? 알겠죠?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요, 반드시 제가 줄여드립니다. 이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면은 안 하시는 거야, 그냥. 믿고 하시면 돼. 불신 뭐라 그랬어? 지옥이라 그랬지. 그죠? 믿고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양을 줄여야 돼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다 알려면은 여러분들 이거 3년 안에 시험 못 붙어. 다 알아야 되면. 응?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걸 좀 추려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공직자 윤리법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공직자가 누구냐 하고요. 이 공직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냐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 범위가 법마다 좀 달라요. 공공기관의 범위가.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이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공기관은요, 이건 정확하게 해줘야 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른 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공기관 운영법이라는 법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요,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런 데들인데,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어디 하고 싶어요? 저는 공기업 가고 싶어요. 뭐 공사, 공단 가고 싶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가 요거야, 요 법상의 공공기관. 이거는요, 정부에서 걸쳐 있는 그 기관들이에요. 정부가 출자한. 그런데 정부의 역할을 좀 대신해 주거나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곳인데, 여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해요. 지정고시 변경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지정되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상 공공기관은 뭐냐? 확장한 거예요. 공공기관의 개념을. 공공기관은 여기도 공공기관, 이것도 공공기관, 이것도 공공기관.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언급해드리자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을 더 넓힌 거야. 그래서 그냥 공공기관 그랬을 때는요, 이거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공공기관. 그렇지만은 다른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 맘대로 막 정해. 앞에 막 써놔요. 본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야. 여기를 말한다. 이렇게 막 써놔. 응? 그러니까 그 범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공직자는 뭐냐면요. 공직자의 범위는,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공무원하고요. 플러스 이제 공공기관 여기 있잖아요. 공기업 같은데 공기업 등의 임원이에요. 임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 공직자윤리법에서 적용받는 공직자는 저래.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요. 요 이제 내용은 크게 5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해충돌 방지가 있어요. 이해충돌의 방지. 그러니까 사익과 이제 공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거예요. 사익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 그런데 요 법은요, 요 내용은요, 이게요, 별도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됐어요. 이게 한 3년쯤 됐던 것 같은데, 기억에. 이게 뭐냐면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진 게요, 요거 시험 안 나오다가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거 나올 거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나올 거다. 제정되고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올 거다. 그래서 한 1년, 2년 거쳐서 나왔어.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법도 알아야 돼요, 따로. 우리가 나중에 법령 특강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더 보긴 할 텐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진 건 이런 거예요. 공직자가요, 자기 스스로의 사익을 자꾸 대입해, 공익을 깎아먹으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서 따로 규정도 해놨지만은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갖고 별도의 법을 또 제정을 한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어떤 계기였냐, 이 법은요.
이거는요, 김영란법보다도 더 늦게 만들어졌어요. 김영란법보다도 너무 좀 지체됐던 거지. 근데 어떤 계기였냐면, LH 있잖아요. LH,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제일 먼저 알죠. 얘네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그랬다는 게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죠. 기억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전 정보를 알아갖고 지 이름으로 못하면은 막 친척들 동원해서 하고 막 이랬다는 거. 그게 한번 밝혀지면서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이게 오래된 과거에, 오래된 저 옛날부터 의심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 게 왔는데 그게 바로 이해 충돌을 방지하지 않은 거야. 자기의 사익을 이 공적인 것을 깎아내리면서 막 한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제정이 돼버린 거예요. 통과가 됐지. 이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뭐부터 할까? 이거부터 합시다. 공직자는요, 자신의 재산 있잖아요. 재산의 등록과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등록 공개 의무가 있어요. 등록 공개 의무. 그런데요, 이게 이제 등록 의무자는요, 이렇게 합시다. 넓게 해볼게요. 등록 의무자를 넓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요, 공개 의무자를 여기다 이제 좁혀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의무를 썼네. 공개까지는 좁게. 공개는요, 관보 같은 걸 통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의 재산이 있다 이런 것까지를. 윤석열 대통령 재산이 얼마래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와. 왜냐하면 공개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다 공개돼 있어요. 공개돼 있어. 그런 게 돼 있고. 그래갖고 막 가끔 이런 거 나오죠. 공개 요 기간 딱 되면은 그때 막 이런 거 나와. 국회의원 중에 제일 부자 누구? 제일 가난한 사람 누구? 그리고 재산 변동 누가 제일 큰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변동이 큰 거를 잘 봐야 돼요. 특히 증가한 거. 갑자기 확 증가한 거. 그거 왜 증가했지? 이거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등록 공개 의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등록 의무자는 누구냐? 등록 의무자. 요거는요, 기본적으로는요, 요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이면 등록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 쪽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직원의 재산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 4급 이상 공무원인데요. 본인, 배우자,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까지를 포함해요. 존비속 포함. 배우자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들여다봐야지. 그리고 직계 존비속, 자기의 직계 부모, 직계 자녀 이런 것까지 보는데 이게 좀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잠깐 애매하긴 한데 단 출가 외인은 제외야. 이게 요즘에 그런 표현 안 쓰지만 그죠? 별도로 출가한 딸은 제외. 이건 우리의 이제 어떤 그 관행, 우리의 정서, 문화랑 관련이 있겠죠. 출가한 딸은 저쪽 집안하고 재산을 공유한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거 등록 의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저것도 일이야. 매년 저 등록하려고요. 일이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일반직 4급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민원을 처리해주는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민 업무라 그래요. 업무는 7급 이상이면 이 등록 의무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허가, 인허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인허가, 그 다음에 위생점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대민 업무라 그래요. 그런 걸 묶어서.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가진 쪽은 7급 이상이야. 또 그 다음에 그런데 감사원, 저런 데 있잖아요. 국세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 그런 어떤 힘을 쓰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또 다 7급 이상이야.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가요, 그 다음에, 심지어요,
7급 이상인데 여기서도 좀 추가해 보면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투기, 부동산 투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되게 관대해 왔어, 지금까지. 저는 이거 되게 불만이야,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됩니다. 애 안 낳는 결정적인 이유야. 집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 옛날 마인드로 무슨 진짜 단칸방에 새 얻어서 애 낳고 살으라는 거야? 그거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 이제. 그때는 다 그렇게 한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생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같이 가난해서 힘들게 살 건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 근데도 이걸 기존에 땅 가지고 집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못 내려놔서 그래. 근데 이게 좋은 계기가 된 거야, 아까 그게. 그래서요, 국토부 있죠? 국토부는요, 9급 이상 전체 공무원이에요. 등록하게 만들어놨어. 응? 국토부 같은데. 그리고 LH 같은데. 전 직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개발 정보를 딱 취급하는 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요. 이번에는 여기 공개 의무? 공개는 요거는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1급 이상이면은 1급 이상이면은 이제 공개 의무 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1급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무직 공무원 있잖아요.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공개 대상이에요. 전부 다. 100%. 그런 것도 떠올려 보시고. 공개 대상이니까 등록 공개. 여기다 정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 다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무슨 구의회 의원도 다 공개해야 돼. 구의회 의원이라 할지라도. 알겠죠? 전부 다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갑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군인은 이상 이런 게 있어. 군인은요, 대령 이상이면은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장, 3스타 이상이면 공개해야 돼.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 기준들을 좀 따라가야 되고, 그거를 준용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치안감 전에 총경 있어. 총경 무궁화되게 총경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급이거든요. 그 사람들부터는 등록 대상자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준용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건 나중에 가서 좀 추가해야 돼.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쑤셔 넣으면 안 돼. 자,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재산 등록 공개 의무가 있고,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 제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주식에 대해서는 백지 신탁이 있습니다.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의무가 있어. 근데 요거는 기준을 어렵게 보실 거 없고요. 주식 매각 백지 신탁 의무가 주어지는 거는 요거는 누구냐면요, 재산 공개 의무자에 대한 거예요. 재산 공개 의무자. 알겠죠? 재산 공개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직무 관련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걸 그래서 백지신탁위원회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심사도 다 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요, 이거 직무 관련성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은요, 매각시켜요. 매각하라 그래. 근데 본인이 매각 못하겠다 하면은 그러니까 매각을 자기가 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면은 백지신탁위원회에다 맡기면 돼요. 백지신탁을 하는 거야, 그냥. 백지신탁이라는 건 그냥 조건 없이 맡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그거를 백지신탁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냐? 그러면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주가를 띄워놓고 나중에 되찾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백지신탁을 해놓을 이유가. 백지신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강제 매각하는 거예요, 그냥. 팔아줘. 적당한 타이밍에 알아서. 팔아서 현금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다시. 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백지신탁입니다. 그래갖고 재산 공개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까 1급 이상이라며, 여기. 이 사람들은요, 실제 주식을 보유하면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꽤 높아서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그 안철수 씨 있잖아요. 안철수 씨는 안랩? 그거 창업주 아닙니까? 거기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 보궐선거로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빈자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빈자리에 들어갔는데 빈자리에 들어갈 때에는 빈자리에 들어갈 때에는 그때는 전임자가 담당했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돼요. 국회 안에서도 전문 분야가 나눠지거든,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 상임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임위원회가 마침 이 안랩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는 데였어.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있을 때 다른 국회의원이 나랑 바꿉시다. 그래갖고 바꿔줬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보유를 아예 못하게 하면 안 돼. 왜냐면 기업 활동을 하다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은 백지신탁해야 돼. 국회의원도 그런 게 있고요. 공직자도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당신 직무랑 관련이 있나 없나. 근데 이 1급 이상이면 아무튼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주식 보유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의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으니까. 됐죠? 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선물 신고 및 귀속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아무거나를 또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외국에서 받은 선물이야. 선물 중 가치가 10만 원 이상이면 혹은 100달러예요. 100달러 이상인 경우인데요.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기관장한테 신고하고요. 국고기속하는 거예요. 국고기속. 자기 거 아니야. 선물 받아오면. 그러니까 외국에 어떤 업무차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서로 선물 주고받는다고. 선물 주고받는데 나 이쁘다고 준 거야? 나 이쁘다고 준 거냐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알아요? 풍산개. 남북 교류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은 거야. 풍산개. 북한 개 있잖아요. 그걸 받은 거야. 일종의 그 생명을 준다는 것은 우리 잘해보자는 의미거든요. 개를 줬어. 근데 개가 새끼도 낳았어. 개가 되게 여러 개가 됐어. 근데 이게 문재인 개인 거예요? 아니라니까. 개인 거가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 이제 임기 끝나고 나갈 때 그거를 이제 서로 조율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조율을 했는데 잘 계속 관리해 줘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사저에 가서 키우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 애를 키우는 비용 같은 걸 안 주는 거야. 정부가. 달라고 청구했는데 안 줘. 그래서 다시 국가에 돌려보내. 정부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얼핏 보면 야, 사료값하고 병원비 안 준다고 키우던 개를 보내버리네? 야속하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면 안 돼. 자기 거가 원래 아니거든요. 자기 거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부가 원래 그 전직 대통령이 키우던 개니까, 위탁 관리해주세요라고 보내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 위탁 관리해서 보내주면 비용도 정부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개인이 자기 돈으로 내기 시작하면은 개인 거야, 이거?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체계가 무너지면 나중에 가서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원칙론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못 키우겠다 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약간 좀 또 티격태격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원칙으로 보면 저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알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 제도를 아니까. 외국에서 받은 선물 자기 거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갖고요, 저기 세종시에 가면은 대통령 기록관이 있거든요. 세종시 호수공원 앞에.
대통령 기록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 중에 일부 좀 특이한 거 그런 거 전시해놨어. 그거 다 국고 기속돼가지고 국가가 갖고 있거든요. 그거 전시해놓은 거예요. 개인이 받았으면 자기 집으로 다 챙겨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응? 이거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기준이 10만 원, 100달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취업 제한이에요. 네. 취업 제한, 퇴직 후 취업 제한입니다. 퇴직 후에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자유 아닙니까? 사실은 자유 영역이지 뭐, 그죠? 자유 영역인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요, 뭐냐면은요, 이 기준을 알아두세요. 이게요, 누구 대상이냐면, 이거는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야. 모든 공무원을 다 해서 퇴직 후 취업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재산 등록 의무자 대상이에요. 여기 아까 여기다 썼던 거. 그래서 이들과 관련해 가지고, 자,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이렇게 봐두세요. 너무 취업 제한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퇴직 후 3년간인데,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간 다뤘던 업무랑 관련 있는 민간 기업체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제한을 해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 싶으면은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다 여기에서 나오는 위원회들은 다 인사혁신처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 인사혁신처가 이 공무원 윤리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나 여기 취업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아무리 고위직 출신이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안 됩니다 하면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런데 허락 안 받고 갔어. 그러면요, 그 퇴직자가 원래 속해 있던 기관장한테, 저 사람 어디에 취업했으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해줘. 저 사람 어디 민간기업체 가면 안 되는 데 가 있으니까, 해고하라고 요구하세요. 라고 보내. 그러면 그 기관장 명의로 그 사람 거기 다니면 안 된다. 라는 거에서 민간기업체에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렇게 강제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부정부패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비위를 저지르고 나간 사람 같은 경우에는 5년이었잖아요. 5년. 이게 더 길죠? 퇴직 후 5년으로 늘어나. 근데 그냥 여기 퇴직 후 그냥 일반적인 취업 제한은 3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었을까? 이거? 이 정도 알면요. 문제 다 풀려. 문제 다 풀려. 너무 깊이 있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면 문제는 다 풀린다. 이것만 잘 기억해 놓자. 이게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그래갖고 201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등록 대상자, 공개 대상자 해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요, 요 정도를 기억하시고 확장하는 걸로 합시다. 점점점 넓히는 걸로. 일단은 저 정도만 기억하는 걸로 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또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제 괄호 5번으로 가볼게요. 203페이지에 가보면은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는 법률이 나왔어요. 이 법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의무라 그랬죠. 공무원인 자는 공직자가 부패하는 거를 알면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으면 되겠다, 이제. 그죠?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부패방지 업무를 관장하는. 이런 데다가 신고해야 하고요. 국민감사 청구는 앞에서도 있었죠.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서명하면 감사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정한 수라고 돼 있는데 300명 써놓으시면 돼요. 그 대통령령으로 찾아보면 300명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령에서 정해라 했는데 그거 찾아보면 300명이라고. 아예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이 또 나왔죠. 5년. 그죠? 요거까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드디어 나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요 법에서 보면은요.
적용 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 그랬을 때 특이한 걸 보셔야 돼. 거기 보면 공직 유관단체,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각급 그 학교들, 그리고 언론사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들이 다 포괄되어 있고, 넘어와서 보시면 204페이지 가보세요. 공공기관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부정청탁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밑에 그 자세히 나오죠. 이거는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돼. 시험에 나왔던 거 중심으로 해갖고 몇 개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밑에 내려가면 니은 있죠. 니은 찾으셨어? 동그라미 니은? 제1항 기억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예외가 되는 거. 이거는 부정청탁이라고 보긴 좀 어렵네? 라고 봐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요, 정당한 청탁이에요. 거기 보면 청원법 같은 거에 따라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청원제도를 이용하는 거니까 정당한 거고, 그런 거 말고도 어떤 게 있냐. 비 있죠, 비.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 가서 나 이거 해줘요 라고 요구하는 거. 시장 찾아가서 우리 동네 이런 불편한 거 있는데 해결해줘요. 이게 부정청탁이 아니에요.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거 문제 해결 안 할 겁니까? 따지는 거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C에도 그게 좀 비슷한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은요, G에서 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는 이번에는 부정청탁 말고 금품 등 수수금지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죠. 기억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년도 3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거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처벌 규정 넣었죠. 앞에 내용은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나와 똑같이. 근데 거기는 처벌 규정이 없지. 명령이라. 근데 얘는 법률이니까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외부 강의할 때도 뭐 돈 얼마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핵심 정리로 돼 있는 박스 보세요. 거기에 음식물 3만 원이죠. 경조사비는 10만 원이에요. 선물은 5만 원인데, 근데요, 거기 보면은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이죠. 다만 설날 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최대 30만 원도 가능하다고 나와요. 설날 추석 때. 선물, 농수산물 관련된 거 20만 원으로 좀 넓혀줬어 또. 이게 10만 원씩 좀 올라갔어. 최근에 그게 바뀐 내용으로 나와요. 나중에 법령 특강 할 때 또 봅시다. 그때 보는데 최근에 요거 뉴스 나왔어요. 엊그저께. 이거 좀 넓혀준 거예요. 왜냐면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랐어. 올라가지고요, 10만 원으로는 뭐 선물 상자 같은 거 사기가 애매해진 측면도 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도 팔릴 수 있게. 굴비 같은 거 어떻게 해? 굴비. 이런 거는 뭐 20만 원짜리도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그냥 한 30만 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거를 넓혀주는 게 맞나? 하는 반론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안 받으면 되지. 이런, 돈 주고 사 먹어.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 어민들한테 타격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액수를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보시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는 문제 안 됩니다. 2 봐보세요. 2. 영어 2. 거기서 보면요, 직원 상조에서 돈 주는 거 부정하게 금품수수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조회 있잖아. 상조회. 평소에 자기 월급에서 얼마씩 떼. 상조회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근데 뭐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럴 때 거기에다가 50만 원을 쾌척했어. 쾌척이라는 표현 좀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뭐라 그랬어. 조문했어. 조의금으로 냈어. 그런 거를 50만 원을 받았네? 액수를 초과해서 받았네? 이거 불법 금품수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는 우리 상식에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거 써. F. 공직자가 교통, 숙박, 음식물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어. 행사 주최자한테.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지원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교통비 받았는데 그거 문제되지 않다. 그래 보통 거마비라고 그러죠. 거마비. 옛날식 표현인데 거마비. 이동할 때 이거 봉투 같은 거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 이거 업무 이거 처리하는데 거마비로 써. 이거 주는 경우 있거든. 상급자가 주거나. 그게 특할비라 그래서 요즘에 문제되는 거예요. 문제되는 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할비라고 줘.
그 명목을 딱 안정해주고 그러면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교통비 써 숙박할 때 써 이런 거 막 주기도 해 잘했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영수 처리 안 하고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게 맞냐.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아요. 투명해지고 있지 사회가. 어쨌건 이런 거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하는 데에서 그런 게 있고요. 지 봐봐요. 지 공무원이요 우리 동네 마트에 가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 경차 증정 이벤트 이래가지고 거기다 내 이름 써서 영수증에다가 그런데 당첨됐대. 그럴 때 경차 내가 됐다 그랬는데 이 경차가 2천만 원짜리래. 공무원이세요? 한 번에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러고서 못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당첨된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알겠죠? 경연 추첨을 통해서 받는 거. 그러니까 로또 같은 거 공무원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상관없다는 거잖아. 상관없다는 로또로 당첨된 걸 뭐라고 하진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자, 됐죠? 이런 게 시험에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2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 숫자 2번. 여기 보면요. 사적 이해관계 신고, 회피, 기피 신청 이런 거 하라고 돼 있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이런 것들도 되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족 채용 제한 이런 것도 넣었어요. 수의 계약도 제한돼요. 그러니까 가족 채용이 국회에서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습직원 같은 거를 자기 아는 사람 소개받아서 한다거나 원래 국회 보좌가 좀 그래. 약간 비서들을 자기 아름아름으로 하는 거거든 원래는 옛날에. 근데 요즘에 그것도 문제를 삼아요. 아름아름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아들을 잠깐 수습시켜주거나 하는 건데 이게 옛날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수습직원 그거 뭐 월급도 거의 안 주고 그냥 일하게 하고 그런 건데 이것도 기회불평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디 취업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어디 경력 있어?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문제가 돼서 그런 거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있죠. 수의계약하면 해요. 수의계약이 뭐냐면 원래는요 조달청 같은 데 통해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조달청 같은 데 통해 갖고 계약 맺어야 돼 원래는. 공개 경쟁 입찰 제도라고 그래. 공개 경쟁 입찰.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업체를 콕 집어서 너하고 계약할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만 허용돼요. 국가안보상 필요한 예외만 허용되고요. 나머지는 허용 안 됩니다. 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정도를 좀 봐두세요. 자, 그 밑에 괄호 8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끝. 좀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길게 해서 미안한데 이거 딱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쭉 끌고 나갔어요. 중간에 이거 멈추기가 좀 애매해갖고 끌고 나왔습니다. 장시간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고 행정개혁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행정개혁은 크게 볼 건 없는데 정부 규제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나가서요. 뭐 이제 행정지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공무원 징계 이런 게 여기 있지 않나 싶었는데 없었나? 징계는 없나? 네. 이런 것들 뭐 나오는 것들 여기에서 좀 보면서 갈 텐데 몇 가지 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쭉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